인천의 한 지하 다방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방을 운영해온 40대 여주인이 차갑게 식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목에는 강하게 조른 흔적, 얼굴에는 신발로 짓밟힌 자국, 그리고 사라진 현금과 신용카드. 현장은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서는 2명의 남성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일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오후 2시 50분, 인천 남동구의 뜨거운 한여름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상가 건물의 관리인 윤태식 씨는 땀을 닦으며 평소처럼 건물 내부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10년 가까이 이 건물을 관리해왔고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순찰하는 일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지하에 있는 다방 은밀한 만남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른 광경을 마주했다. 평일 낮이면 항상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오던 다방 입구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윤태식은 이상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방을 운영하는 박은희 씨는 40대 중반의 꼼꼼한 성격의 여성으로 10년 넘게 이 다방을 운영하며 단 하루도 영업을 걸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는 근면한 사람이었다. 이상하네. 은희 씨가 영업을 안 하다니. 윤태식은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냈다. 건물 관리인으로서 비상시를 대비해 모든 점포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지하로 이어진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형광등 불빛이 꺼진 어둠 속에서 그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다. 은희 씨?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윤태식은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고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마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다방 한가운데 바닥에 박은희 씨가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은 허공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다. 윤태식은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여보세요, 112 신고요. 다방 여주인이 쓰러져 숨을 쉬지 않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구급차도 함께 현장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박은희 씨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였다. 그녀는 최소한 15시간 이상 그곳에 홀로 누워 있었던 것이다. 오후 3시경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 중에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인 김민수 형사가 있었다. 40대 후반의 김민수 형사는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해온 노련한 수사관이었다. 그는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함께 온 김 형사와 박 형사가 감식반과 협조하여 현장을 봉쇄하는 동안 김민수 형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박은희 씨의 목에는 선명한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강한 힘으로 그녀의 목을 조른 것이 명백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얼굴에 남아있는 신발 자국이었다. 범인은 그녀를 목 졸라 죽인 후 얼굴을 신발로 짓밟았던 것이다. 치마와 속옷이 어긋나 있는 상태로 보아 성폭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현장에 있던 핸드백을 확인한 결과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강도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단정 짓기엔 이르네. 이상한 점이 있어. 그는 다방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일반적인 강도 사건이라면 실내가 뒤집힌 흔적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 재떨이, 잔, 그리고 안주 접시들까지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이는 범인이 물건을 찾기 위해 실내를 뒤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갑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원한 관계일 수도 있고 계획적인 강도일 수도 있어. 성범죄 후 살인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해. 김민수 형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그는 20년간의 경험으로 섣부른 판단이 수사를 얼마나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오후 4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도착하여 본격적인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 그들은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김민수 형사는 감식반장과 긴밀히 협조하며 모든 증거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형사님, 피해자 몸에서 2명의 남성 DNA가 검출됐습니다. 감식반장의 말에 김민수 형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2명의 남성 DNA라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1대1 범죄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인조 범행일 수도 있었고 혹은 사건 전에 피해자와 접촉한 다른 남성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통신 기록부터 조회하세요. 피해자가 사망 추정 시각 전후로 누구와 연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수 형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즉시 피해자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 그리고 오후 5시경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다. 사건 전날인 7월 14일 밤 10시경 박은희 씨는 정우진이라는 40대 초반 남성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DNA 분석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이 정우진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정우진을 즉시 소환하세요. 김민수 형사는 단호하게 지시했다. 정우진은 그날 저녁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회사원 차림의 남성이었다. 조사실에 앉은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확고했다. 정우진 씨, 당신은 7월 14일 밤 박은희 씨와 어디서 만났습니까?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정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은희 씨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친한 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죠? 가끔 다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날도 밤 10시쯤 다방에 갔고 은희 씨와 소주를 몇 병 마셨습니다. 정우진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김민수 형사는 그의 표정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DNA가 피해자 몸에서 검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제가 나갈 때 은희 씨는 멀쩡히 살아계셨습니다. 몇 시에 다방을 나왔습니까?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나올 때 은희 씨는 손님을 더 받겠다며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정우진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하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정우진이 밤 11시에 나갔고 박은희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이 11시에서 자정 사이라면 정우진이 나간 직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방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다방에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까?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정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습니다. 분홍색 모자를 쓴 40대 남자가 제가 있을 때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은희 씨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분홍색 모자를 쓴 남자라. 김민수 형사는 즉시 메모를 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다. 그는 정우진에게 그 남자의 인상차기를 더 자세히 물었다. 키는 175cm 정도였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분홍색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 전체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김민수 형사는 정우진을 일단 귀가 조치하되 출국 금지 및 소재 파악을 명령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탐문 수사에 착수했다. 7월 16일 아침 김민수 형사는 김 형사, 박 형사와 함께 성남동 일대의 다방, 당구장, 노래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분홍색 모자를 쓴 40대 남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했지만 인근 당구장 주인이 입을 열었다. 아, 그 사람 알아요. 최경호라고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인데 여기 자주 와요. 항상 분홍색 모자를 쓰고 다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당구장 주인은 난처한 표를 지었다. 글쎄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불법 도박을 하고 돈 문제로 자주 싸우더라고요. 다방에도 자주 갔던 걸로 알아요.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최경호의 신원을 조회했다. 최경호는 46세의 무직자로 폭행 및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있었다. 그는 주변 일대에서 도박과 빚 톡촉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최경호를 찾으세요. 어디 있든 찾아내야 합니다. 김민수 형사의 명령에 따라 수사팀은 최경호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경호는 사건 발생 이후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그의 집에도 평소 드나들던 당구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오히려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정황이었다. 7월 17일 최경호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밤잠을 설치며 사건 현장의 모든 정황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박은희 씨의 목에 남아있던 압박 흔적, 얼굴에 찍힌 신발 자국, 그리고 사라진 현금과 신용카드. 모든 증거가 최경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아직 부족했다. 그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펼쳐들었다. 형사님, 최경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형사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오며 보고했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에 있습니까? 부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부터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김민수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휴대전화 전원을 끈다는 것은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그는 즉시 부천 지역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최경호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현장에서 채취한 또 다른 DNA 샘플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오후 2시경 감식반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김 형사님,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두 번째 DNA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최경호와 일치합니다. 김민수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최경호가 사건 당일 박은희 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그는 즉시 검찰에 연락하여 긴급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혐의는 강도살인입니다. 피의자 최경호가 피해자 박은희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검사는 김민수 형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긴급 체포영장 발부에 동의했다. 이제 최경호를 찾아내기만 하면 됐다. 7월 18일 오전 부천 지역을 수색하던 경찰관들이 한 여인숙에서 최경호를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여인숙 2층 끝방에 최경호가 숨어 있었다. 경찰이 방문을 두드리자 최경호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건물을 포위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최경호, 당신을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차분하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최경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떨림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명백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경찰서로 압송된 최경호는 조사실에 앉자마자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날 다방에 간 건 맞지만 은희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김민수 형사는 차분하게 그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다. 그는 20년간 수많은 피의자를 조사해왔고 거짓말과 진실을 구분하는 나름의 감각이 있었다. 최경호의 눈빛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날 다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술 한잔하고 나왔어요. 박은희 씨와 당신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최경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건 맞습니다. 은희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다툼을 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은희 씨가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목을 좀 조르긴 했습니다. 조사실 안에 침묵이 흘렀다. 김민수 형사는 최경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최경호는 자신이 박은희 씨의 목을 조른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인 의도는 부인했다. 목을 조른 건 맞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겁을 주려고 한 거였어요. 제가 놓았을 때 은희 씨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놓았을 때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밤 11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후 바로 다방을 나왔어요. 김민수 형사는 최경호의 진술을 기록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만약 최경호의 말대로라면 박은희 씨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도 살아있었고 그 후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최경호 씨, 당신이 다방을 나간 후 박은희 씨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최경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회피했다.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김민수 형사는 파일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최경호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박은희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7월 15일 새벽 12시 30분 다방 인근 당구장에서 이 카드로 2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경에는 편의점에서 3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최경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김민수 형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당구장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그날 새벽 현금 22만 원을 꺼내 당구게임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최경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민수 형사는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되기도 했다. 10여 분간의 침묵 후 최경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제가 은희 씨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카드도 가져갔어요. 하지만 그때 은희 씨는 이미. 그는 말을 멈췄다. 김민수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미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최경호의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이 박은희 씨의 목을 조른 후 그녀가 숨을 거두는 것을 확인했고 그 후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를 훔쳤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인 의도는 부인했다. 저는 그냥 돈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김민수 형사는 최경호의 진술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형법상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목을 조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었다.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 금품을 강취했다면 이는 강도살인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었다. 최경호 씨, 당신은 박은희 씨에게 빚을 받아내기 위해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 금품을 강취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도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최경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김민수 형사는 최경호로부터 범행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최경호는 7월 14일 밤 11시경 다방에 들어갔고 박은희 씨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은희 씨는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에 화가 난 최경호는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박은희 씨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조르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2분쯤? 은희 씨가 처음에는 저항했는데 점점 힘이 빠지더니 축 늘어졌어요. 제가 손을 놓았을 때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최경호의 진술을 들으며 사건의 전모가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경호는 박은희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그녀의 얼굴을 신발로 짓밟았다. 이는 단순한 격분이 아니라 가학적인 폭력성을 보여주는 행위였다. 왜 피해자의 얼굴을 신발로 밟았습니까? 최경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눈빛은 공허했다. 화가 나서. 그냥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것도 화가 났고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화가 났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최경호의 말에서 깊은 분노와 자포자기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최경호는 46년의 인생 동안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고 도박과 빚에 쫓기는 삶을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살았고 결국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조사가 끝난 후 김민수 형사는 검찰에 최경호를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검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월 20일 최경호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다. 김민수 형사와 검사 그리고 감식팀이 함께 사건 장소인 다방으로 향했다. 최경호는 수갑을 찬 채 현장에 도착했고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여기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현해보세요. 검사의 지시에 따라 최경호는 범행 과정을 재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방 안으로 들어가 박은희 씨가 앉아있던 자리를 가리켰다. 은희 씨는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서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최경호는 자신이 섰던 위치로 이동했다. 그리고 마네킹을 박은희 씨로 상정하여 범행을 재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네킹의 목에 손을 올렸다. 이렇게 양손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는 처음에 제 손을 떼려고 발버둥 쳤지만 제가 더 세게 조르자 점점 힘이 빠졌어요.
김민수 형사는 최경호의 재연을 지켜보며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렸다. 박은희 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저항할 틈도 없었을 것이다. 최경호는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여성을 완전히 제압했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요? 검사의 질문에 최경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네킹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신발을 든 발을 들어 올렸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그를 제지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최경호는 이미 마네킹의 얼굴 부분을 향해 발을 내려찍는 동작을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계속해서 발을 내려찍으려 했다. 김 형사와 박 형사가 급히 그를 붙잡아 제지했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김민수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경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멈췄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최경호의 잔혹성에 경악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극도의 폭력을 가하며 가학적인 쾌감을 느꼈던 것이다. 현장 검증이 끝난 후 김민수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의 수사 과정을 되돌아보았다. 박은희 씨의 차가운 시신을 처음 봤던 순간부터 최경호를 체포하고 자백을 받아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는 최경호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검토하는 회의가 열렸다. 담당 검사는 김민수 형사가 제출한 방대한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 현장 감식 결과, DNA 분석 보고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그리고 최경호의 자백 조서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검사는 최경호를 강도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였다.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그리고 범행 후 태도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기소장에는 최경호가 박은희 씨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받아내지 못하자 격분하여 목을 조르고 사망 후 현금 22만 원과 신용카드를 강취했으며 시신의 얼굴을 신발로 여러 차례 짓밟아 모욕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었다. 또한 범행 후 도주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그리고 체포 후에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었다. 8월 초 인천지방법원에서 최경호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박은희 씨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오빠인 박진수 씨는 5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이었지만 동생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최경호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다. 피고인 최경호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최경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변호인인 국선 변호사가 옆에서 무언가를 속삭였고 최경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도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지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약 2분간 강하게 조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얼굴을 신발로 여러 차례 짓밟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살인죄는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 사망 후 금품을 강취한 것은 강도살인죄의 구성 요건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항변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목을 조른 것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고 금품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강도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 또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다툼이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얼굴을 여러 차례 짓밟았습니까? 이는 명백히 과도한 폭력이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져가 당구장과 편의점에서 사용했습니다. 이는 금품 강취의 의도가 명확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다음 공판기일을 정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필요했다. 8월 중순 두 번째 공판에서는
김민수 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선서를 한 후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은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형사가 맞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김민수 형사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팀 소속 김민수 형사입니다. 검사가 김민수 형사에게 질문했다. 증인 피고인을 체포한 경위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형사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2009년 7월 15일 오후 3시경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해자 박은희 씨는 다방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목에는 강한 압박 흔적이 있었으며 얼굴에는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은 매우 정돈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영업 종료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격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증거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피해자의 핸드백은 현장에 있었으나 지갑 안의 현금과 신용카드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피해자 몸에서 2명의 남성 DNA가 검출되었고 그중 하나가 피고인 최경우와 일치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다. 증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습니까?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살해 의도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김민수 형사는 잠시 생각한 후 신중하게 대답했다.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약 2분간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신발로 여러 차례 짓밟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가학적 폭력입니다. 또한 현장 검증 과정에서 피고인은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마네킹을 대상으로 범행을 재현할 때 형사들이 제지할 정도로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김민수 형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다음으로 당구장 주인 이성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40대 후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다. 증인은 피고인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호는 제 당구장에 자주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7월 15일 새벽 피고인이 당구장에 왔습니까? 네, 새벽 12시 반쯤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용카드로 2만 원을 결제했고 현금으로 당구 게임비를 냈습니다. 얼마나 냈습니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경호는 평소에는 돈이 없다고 했는데 그날은 돈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사가 이성민 씨에게 신용카드 전표를 제시했다. 이것이 그날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설명했다. 재판장님, 이 신용카드는 피해자 박은희 씨의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반박하지 못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명백한 물적 증거였다. 다음으로 정우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은 7월 14일 밤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밤 10시쯤 다방에 갔고 은희 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다방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까? 네, 분홍색 모자를 쓴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갈 무렵 그 사람이 은희 씨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검사가 정우진에게 사진을 제시했다. 이 사람이 그날 본 남자가 맞습니까? 정우진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피고인 최경우입니다. 정우진의 증언으로 최경우가 범행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9월 초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DNA 분석 결과와 현장 감식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피해자의 목에 남아있던 압박 흔적은 양손으로 강하게 조른 흔적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상당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에 남아있던 신발 자국은 운동화 밑창 패턴과 일치하며 최소한 3차례 이상 강하게 밟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사가 질문했다. 이러한 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네, 목을 2분 이상 강하게 조르면 기도가 막혀 질식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질문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감식관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의도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진 폭력의 정도로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최종 변론 기일을 정했다. 9월 중순 최종 변론이 열렸다. 검사는 최경호에게 최고형을 구형했다. 재판장님, 피고인 최경호는 도박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박은희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격분하여 목을 조르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현금 22만 원과 신용카드를 강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강도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했고 체포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일시적인 격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선고 기일을 10월 초로 정했다. 김민수 형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을 여러 차례 방청했다. 그는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왔지만 이 사건은 특히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박은희 씨는 10여 년간 성실하게 다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온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다. 김민수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범인을 잡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 형사의 임무였지만 그것으로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박은희 씨의 오빠 박진수 씨는 매 공판마다 법정에 출석하며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다. 형사님, 제 동생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10년 넘게 혼자서 다방을 운영하며 힘들게 살았지만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동생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다니. 박진수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김민수 형사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최선을 다해 수사했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10월 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최경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박은희 씨의 유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김민수 형사도 방청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다. 최경호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섰다. 그의 얼굴은 수개월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경호에 대한 강도살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더욱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말을 기다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본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 최경호가 2009년 7월 14일 밤 11시경부터 자정 사이에 인천 남동구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 박은희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약 2분간 강하게 조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얼굴을 신발로 수차례 짓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2만 원과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인근 당구장과 편의점에서 사용했습니다. 최경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두 손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본 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장시간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짓밟는 등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일시적 격분을 넘어선 가학적 폭력이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조차 찾아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석의 최경호를 바라보았다. 최경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도주했으며 체포 후에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인격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진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옆에 앉은 누나인 박미숙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다만 본 법원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강력범죄 전과는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판결문을 내려놓고 최경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피고인 최경호, 당신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 박은희 씨는 10여 년간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한 피해자를 돈 문제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당신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김민수 형사도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최경호를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진수 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15년이라는 형량이 동생의 목숨값으로 충분한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선고가 끝나자 최경호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청석의 박은희 씨 유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김민수 형사는 법정을 나서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범인은 잡았고 재판도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형사님. 뒤에서 박진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수 형사는 돌아보았다. 박진수 씨는 눈이 충혈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범인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박진수 씨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김민수 형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따님께서, 아니 영애께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박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눈물을 닦았다. 그는 누나와 함께 법원을 떠났다. 김민수 형사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0월 중순 최경호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징역 15년이 너무 과중하다며 형량 감경을 요구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되었고 11월 초에 첫 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에서 최경호의 변호인은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재판장님, 1심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며 살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목을 조른 것은 일시적 격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강도살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약 2분간 강하게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짓밟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것은 강도살인죄의 구성 요건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오히려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기록과 증거들을 면밀히 재검토했다. 그들은 현장 감식 결과, DNA 분석 보고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증인 진술 등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11월 하순 항소심 최종 변론이 열렸다. 검사는 1심 판결의 유지를 강력히 요청했고 변호인은 형량 감경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12월 초에 선고 기일을 정했다. 김민수 형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고 싶었다. 12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형량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장시간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짓밟는 등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가학적 폭력이며 살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것은 명백히 강도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최경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본 법원은 원심 판결인 징역 15년을 유지합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으나 본 법원은 이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양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선고가 끝나자 최경호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다시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징역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진수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항소가 기각되어 다행이었지만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김민수 형사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형사님, 항소심까지 오셨군요.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박진수 씨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형사님 덕분에 범인이 제대로 처벌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족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을 떠났다. 김민수 형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12월 중순 최경호는 상고를 포기했다. 변호인도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조언했다. 결국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최경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사건 파일을 정리했다. 2009년 7월 15일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12월에 완전히 종결되었다. 약 5개월간의 긴 수사와 재판 과정이었다. 그는 파일을 서랍에 넣으며 박은희 씨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다방 한가운데 차갑게 누워있던 그녀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했다. 그녀는 10년 넘게 성실하게 다방을 운영하며 살아왔지만 돈 문제로 목숨을 잃었다. 세상은 때로 너무나 잔인했다. 김민수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성남동 다방에서 일어난 비극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형사님,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김 형사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사건입니까? 부평구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그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언제나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나 누군가는 그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현장으로 갑시다. 그는 김 형사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폭도를 걸으며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범죄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그것이 형사 김민수의 사명이었다. 2009년 겨울 인천 남동구 다방 살인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최경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박은희 씨는 고향 묘지에 안장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라디오를 켰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한숨을 쉬며 라디오를 껐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다. 김민수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한 사건이 마무리됐어. 피해자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범인은 처벌받았어. 수고했어요. 밥 먹어요. 그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박은희 씨는 이런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밤이 깊어갔다. 김민수 형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그는 다시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20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박은희 씨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최경호가 교도소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기를 바랐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비극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그는 내일도 형사로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2009년 7월 인천 남동구 성남동에서 일어난 다방 살인 사건의 전말이었다. 형사 김민수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범죄는 단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것이 남기는 상처는 평생 지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것이 바로 형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겨울이 깊어갔다. 하지만 언젠가는 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박은희 씨의 묘 앞에도 새로운 꽃들이 피어날 것이다. 생명은 그렇게 계속되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김민수 형사가 배운 삶의 진리였다. 지금까지 인천 지하 다방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